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한국 배구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김연경 선수가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김 선수는 국내 복귀 이후 꾸준히 은퇴 시기를 고민해왔다면서 최고 기량에서 내려오고 싶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쉬운 팬들에겐 김연경 선수의 은퇴 투어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얼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피겨스케이팅 최초로 동반 우승을 차지한 차준환 선수와 김채연 선수는 이번 주 국내 무대에서 동반 우승을 노리고 있다는데요.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스포츠계의 움직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찍 자야 키가 큰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 어떤 수면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렸죠.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오늘 재판은 13분 만에 종료됐어요. 네, 이게 원래 오전에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후에 있을 탄핵 심판 미뤄달라고 한 것에 비해서 되게 별거 없이 13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에 원래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형사 재판 받으러 오는 게 처음이니까 차벽도 배치하고 경찰도 배치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되고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진 않았어요.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 요 정도로 했고 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여러 다른 관련된 내란 사건들하고 병합 심리를 할지 집중 심리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 증거가 7만 쪽 분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24일 다음 달 24일에 한 차례 재판부가 공판 준비 기일 더 열기로 했고요. 이후부터는 공판 기일 들어가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또 구속 취소 신문도 곧바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구속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석 신청을 내는데 아예 구속 취소 심판을 제청했으니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기대하는 바는 그거죠. 구속 취소로 풀려날 경우에는 여론 결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오늘은 또 이후에도 중요 일정이 연달아 있고 탄핵 일정 종반부로 가면서 또 여론 결집용 메시지를 내는 것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치인 체포 명단과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심판 쟁점 크게 세 가지인데요. 국무회의, 계엄 메모, 체포령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대한 건 한덕수 총리 증인일 때 나올 것이고 홍장원 전 차장의 그 계엄 메모 그리고 조지호 청장은 체포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한덕수 총리가 오면은 계엄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가 위법했는지 적법했는지 이걸 따질 것이고 또 10차 변론의 그 최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앞서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그 조지호 청장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조서를 공개를 하면서 근데 그 내용이 꽤 강력하게 밝혀지면서 이제 조지호 청장 입에 시선이 쏠리는 겁니다. 근데 조지호 청장이 지금 혈액암 투병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2번이나 증인 채택이 됐어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윤 대통령 측에 굉장히 강하게 증인 요청을 했어요. 9인까지 요청을 하면서 재판부가 또다시 증인 채택을 하고 조 청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다가 구인영장 발부를 하면서 잦은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이 지금까지 정해진 마지막 변론 기일이고 증인신문 모두 마친 뒤에 최후 변론 일정을 공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할 거라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하야설을 일축했어요. 네, 헌재에서 결과를 어떻게 내든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재판부에게 어떤 공정성을 압력을 넣는 건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라면서 헌법재판관 성향을 다시 문제 삼았고요. 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 변론장에서 좀 세간을 뒤흔들었던 말이 그거잖아요. 변호인단 중에 윤갑근 변호사가 이런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파장을 일고 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에는 이건 대리인단 사퇴라든가 이런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을 말하는 거지 대통령 하야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중국인 정치 개입설에 대해서 주한 중국 대사가 직접 우려를 표명했다고요. 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하고 만났는데요. 외교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반중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그 국가가 예의주시할 만하기도 하지만 탄핵 심판장에서 이제 상대 국가 대통령 발언으로 나온 말들은 좀 외교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이 대사는 SNS에 저는 그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하고 만나서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루머를 퍼뜨리고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석기 위원장은 중국 측의 우려를 중요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다이 대사가 전했습니다. 네, 일전에도 중국은 이미 이런 불쾌감을 드러냈었어요. 한국의 내정 문제를 무리하게 중국과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라든가 몇 번 유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외교통일위원장하고 만나서 다시 이걸 얘기하고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쓴 건 점차 더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특히나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의 회의에서 대만 지지가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의한 이후에 불쾌감을 더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렸는데요. 헌재는 첫 기일에 모든 변론 절차를 종결시켰죠.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양쪽 동의를 얻어서 증거를 열람하는 간이 방식으로 증거 조사까지도 마쳤고요.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은 9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이날로 끝이 났습니다. 변론 종결. 그러니까 국회 측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증거 확보도 해야 되고 제출하려면 심리 한 번 더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문영배 대행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은 검찰이 아직 자료 송부 신청에 응하지 않아서 필요한 자료인데 증거를 못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덕수 총리 측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자료 가지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심리를 속행하는 건 심리 지연 의도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재판부도 국회 측의 이야기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나는 거고요. 선고 기일은 평의에서 정해지면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으면 한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고 한 총리 측은 원래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좀 심리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맞물리는 내용들이라서 선고 시기가 어쩌면 조금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재판부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는 건지 그 국회 측이 신청했던 한동훈 전 대표 증인 신청도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한덕수 총리 오늘도 탄핵 심판장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장에 서는데 어제 본인의 그 탄핵 심판 변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고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본인에게 있는 의혹들을 하나하나 부인을 했는데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좀 비슷한 말이 나올지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봐야겠고요. 또 문영배 국회가 이제 또 하루 만에 변론을 끝내니까 이거 심리 부족하다 또 얘기를 했는데 문영배 대행은 급기야 탄핵 소추 입증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직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어제도 이 명태균 게이트하고 관련해서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장부가 나왔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는요. 작년 2월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내용이 드러났고 이것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작년 11월 10일자 창원지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김건희, 김영선 이 두 사람은 작년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11번에 걸쳐서 통화하고 문자로 연락을 했는데 4번 통화는 모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걸었고 7번 문자 메시지인데 이거는 모두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를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이 기간, 이 통화 시기의 가운데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2월 18일 그때 맞물릴 때 네. 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 여사가 거기에 또 답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럼 시간대로 정리를 하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단수 공천 얘기를 하고 1시간 뒤쯤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를 3번 건 겁니다. 이게 2월 18일이고요. 김 전 의원 측은 그날 밤에 현역 지역구였던 창원 의창 출마 포기하고 김해 갑으로 출마하기로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합니다. 검찰은 그런데 이 내용을 지난해 11월에 이미 파악을 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고 그럼 이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서 녹취를 공개했어요. 네, 민주당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고 녹취록인데 명태균 씨가 이제 지난 2022년 7월에 지인한테 경호처에 대한 인사청탁을 들어준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 뭐라고 이제 대화 내용을 좀 보면 명태균 씨 목소리인데 당시에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윤 대통령 부부하고 스페인 같이 갔다고 하길래 A에게 빨리 이력서 보내라고 했더니 보냈더라. 이렇게 명태균 씨가 말을 했고요. 다음 날 전화가 왔다.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김용현 처장에게 불러서 격려 좀 해주고 챙기라고 했다. 그럼 김용현이 불러서 격려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명태균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전화한 사람은 그 청탁, 인사청탁을 받은 A씨거나 경호처 관계자가 말한 거 아니겠느냐 민주당의 주장인 거고요. 그 녹취된 통화가 2022년 7월 4일인데 실제로 직전에 윤 대통령이 스페인 순방 다녀왔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추가 정황이 나오고 녹취까지 나왔고 또 검찰이 이미 다 확보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명태균 특검법을 어서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추미애 의원은 직무정지된 대통령 직무가 여전히 우회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명태균 특검법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단히 무리한 발언이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을 겨냥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 공천을 수사하겠다고 특검법 발의하면 민주당은 받겠느냐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안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엔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최상목 대행, 오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렇게 회동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경 편성 이렇게 굵직한 내용들 논의할 텐데요. 민주당은 일단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특별법, 그 산업 지원을 하는 방안 위주로 먼저 특별법 처리하고 52시간 예외 조항은 논란이 있으니까 그건 좀 추후 논의해보자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빨리 특별법에 이거부터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모두 편성하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민주당이 말하는 1인당 25만 원 쿠폰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그렇게 반대하면 소비 쿠폰 예산 포기할 수도 있다. 라면서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거든요. 일자리 같은 거 만들어보기 위해서 써보자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추경 필요성, 민주당이 말한 거에 공감을 하지만
선심성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핀셋 추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예, 지금 사실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러시아하고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 그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패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사실 뭐 협상에 테이블에 끼고 싶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타이밍을 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제 생각보다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에 발끈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주장에 정면 반박하면서 트럼프가 내 지지율 낮다고 했는데 아니다. 나 지지율 높다. 뭐 이렇게 막 반박하니까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젤렌스키는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다. 이렇게 겨냥해서 얘기를 해버리고 선거를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요게 좀 볼 지점이었는데 근데 사실 패싱 우려는 우크라이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북미 대화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한국 패싱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진단이 미국에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대사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패싱이 될지 안 될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도동분기점 3차로에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김천 부근 2차로는 낙하물 떨어져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주 휴게소에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는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10km 넘게 막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신월에서 막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서인천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8탄 분기점 1차로는 승용차 관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에서 팔곡 분기점, 더 가서 비봉 부근에서 밀리고요. 8탄 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3일 배구 팬들은 아쉬움과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가 깜짝 은퇴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김연경 선수가 과연 선수 생활을 언제까지 더 지속할 수 있을까? 많은 배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게 했는데 다소 조금 이른 타이밍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깜짝 은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제 홈 경기 이후에 진행된 수훈 선수 인터뷰 때 은퇴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은퇴해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2의 인생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팬들이 더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김연경 선수 이번 시즌 득점 부문 전체 6위 그리고 국내 선수 중에서는 1위에 올라 있거든요. 그만큼 은퇴가 아니라 지금 국내 선수 중에서는 거의 탑급 실력을 여전히 뽐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를 떠나보내는 팬들의 마음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팬들의 아쉬운 마음이 반영된 것처럼 이제 김연경 선수가 13일날 은퇴를 선언했고 그 다음 경기였던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가 이제 화성체육관에서 있었는데요. 화성체육관 경기장이 이제 4,000여석 정도의 규모인데 매진됐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은행의 팬들도 많이 오셨겠지만 이 김연경 선수가
화성체육관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김연경 선수를 보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김연경 선수한테 소감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다. 그 본인의 그 직설적인 화법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본인의 은퇴를 선언했고 경기가 많이 남은 상태인데 앞으로도 많이 오셔라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0경기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각 경기장별로는 거의 앞서 화성체육관에서도 그랬지만 한두 경기 정도가 아마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들마다 소위 말하는 은퇴 투어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프로배구 선수 최초로 은퇴 투어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은퇴 투어가 정확하게 뭐예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은퇴를 앞둔 선수가 마지막 시즌에 다른 팀의 이제 구장을 갈 때마다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식전 기념식이라든가 뭐 선물 전달 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를 은퇴 투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팀의 경기장에 갔는데 홈팀 입장에서는 원정팀의 선수에게 은퇴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어떤 팀의 레전드를 떠나서 이 프로스포츠 전반에서의 네. 레전드 그리고 이제 어느 한 나라를 대표하는 레전드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행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레전드라고 해서 은퇴 투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본인이 최대한 선수 생활을 마지막까지 지속하고 싶은 선수도 있을 거예요. 단적으로는 이 농구계의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퇴를 두세 번씩 번복했을 정도로 현역 네. 생활이 진심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 그 은퇴 시기를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는 선수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은퇴 투어라는 게 어떤 그런 선수 본인의 업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은퇴 시점을 정확하게 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 프로야구 KBO 리그에서는 이 은퇴 투어가 이제 꽤 좀 빈번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 박용택 선수의 은퇴 투어를 앞두고 이제 은퇴 투어를 할 만한 선수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들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혹은 이제 뭐 상대팀 입장에서는 뭐 해주면 좋지 정도의 톤이었는데 오히려 이 제3자들이 은퇴 투어에 적합한 선수냐 아니냐를 두고 설전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리그에서의 레전드 그리고 해외에서도 좀 유의미한 성적을 냈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에서도 성적을 냈던 이런 정도의 선수가 은퇴 투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당연히 김연경 선수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네. 모두 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KBO 리그에서는 이 이대호 선수가 또 은퇴 투어를 이제 최근에 또 가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때 사실은 이 공감대가 중요한 건데 너무 이렇게 모든 선수한테 해주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네. 선수가 은퇴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큰 뭐 자격 논란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당사자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다면야 뭐 그냥 어떤 행사 이벤트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면은 좋은 의미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뭐 앞으로 코트에서 뛰는 모습은 볼 수 없을지라도 네. 우리가 뭐 은퇴 이후에도 김연경 선수를 계속 볼 수는 있겠죠? 네, 뭐 당연히 김연경 선수가 배구계에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워낙 또 입담이 좋은 선수니까 뭐 방송계로 진출할 네.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일단은 본인의 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즌 중이거든요. 향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흥국생명의 정규리그 우승 그리고 통합 네. 우승을 노리고 있는 선수가 가장 간절한 선수가 김연경 선수가 아닐까 그쵸. 싶어요. 그래서 이 은퇴 선언 타이밍도 제가 보기에는 이 흥국생명의 성적과도 굉장히 좀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번 시즌 앞두고부터 좀 언제든 은퇴를 발표해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작년 말쯤에 사실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그때 흥국생명이 좀 연패에 빠졌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어려웠죠. 그래서 얘기를 못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관장이라든가 현대건설이 2위권에서 매섭게 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 흥국생명이 정관장을 상대로 2연전 모두 승리를 거두는 등 좀 1, 2위 격차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이제는 은퇴를 발표해도 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누가 되지 않겠다라고 김연경 선수가 본인이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여자부 순위를 보시면은
24승 5패로 흥국생명이 승점 70점이거든요. 2위인 현대건설의 승점이 13점이나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자력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거의 9분응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연경 선수가 은퇴를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하얼빈에서 한국 피겨스케이팅 최초로 이 남녀 싱글 동반 금메달을 차지한 차준환 네. 선수와 김채연 선수. 이번 주에 국내에서 동반 우승 노린다고요? 정말 명경기였잖아요. 저희도 보면서 네. 야, 저게 이 가기야마 선수라든가 가오리 선수가 뭐 두세 번씩 실수하지 않는 한 쉽지 않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KBS가 단독으로 중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 좀 뿌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네. 이 차준환 선수, 김채연 선수를 국제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 건데, 이 4대륙 피겨 선수권이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4대륙 4개의 대륙 선수들이 출전한다 그래서 4대륙 선수권이라는 이제 호칭이 붙은 대회인데, 그랑프리 시리즈 그리고 세계 선수권과 함께 피겨에서 굉장히 메이저 국제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4대륙 선수권이 열리는 거는 2020년 이후에 5년 만에 경기가 되겠고, 물론 이제 앞서서 차준환 선수, 김채연 선수도 있습니다만 이시영 선수, 김현겸 선수가 또 남자부에서 출전할 예정이고, 여자 싱글에서는 윤하선 선수, 이혜인 선수가 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아마도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실 소위 말하는 아시안 게임의 서력전, 이 가기야마 선수 그리고 사카모토 가오리 선수는 과연 출전할 것인가, 이 부분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 두 선수는 좀 아쉽지만 불참을 선언했거든요. 대신에 일본 피겨 선수들이 최근에 워낙 페이스가 좋아요. 그래서 뭐 미우라 가오, 도모노 카즈키 이런 선수들이 남자 싱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자 싱글에서는 지바모네, 히구치 와카바, 마스이케 리노 이런 선수들도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또 선의의 경쟁을 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니만큼 선수들 각오도 남다르겠어요. 그렇죠. 이 차준환 선수 같은 경우는 2022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린 4대륙 선수권에서는 우승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만에 열리는 대회고 지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페이스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단 말이죠. 참고로 이제 이 대회에서 여자 싱글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게 재작년에 이혜인 선수가 있었고, 그 전으로는 14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2009년에 김연아 선수가 또 따냈었단 말이죠. 그렇다 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랜만에 한국 여자 피겨가 한 번 더 정상에 서는 모습을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강원도에서는 국내 최대 동계 스포츠 종합대회죠. 전국 네. 동계체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아시안 게임에서 활약한 선수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마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고 더 참가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원래는 이 동계체육대회가 이 장애인 동계체육대회보다 앞서서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과 이제 일정이 좀 겹치기 때문에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먼저 열렸었고,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난 이후에 동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고로 좀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 소위 말하는 빙상 종목의 선수들의 경기는 사전 경기로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길리 선수, 최민정 선수가 이제 3관왕, 2관왕을 달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 설상 종목의 선수들은 여전히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 컬링에서 금메달을 땄던 팀 김이었죠. 이 김은지, 김민지, 김수지 등 선수들이 모두 출격을 할 예정이고, 네. 바이애슬론에서 우리나라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져왔던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 선수 연일 출격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동계 스포츠에서 굉장히 이 경연 종목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노보드에서도 금메달을 땄던 이채훈 선수, 김건희 선수도 이제 이번 경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팬들한테 그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줬던 경연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봅니다. 또 지난 주말 개막한 프로 축구 K리그1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 시즌 하위권에 머물렀던 팀들이 상위권 팀을 이기는 대이변이 일어났어요. 네, 파이널 A라고 하죠. 지난 시즌 1위부터 6위까지 진출했던 6개 팀 1무 5패를 당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예상과 다른 네.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울산 그리고 서울 리그의 대표적인 강호라고 할 수 있는 두 팀 모두, 서울 같은 경우는 제주 SK전에서 2대0으로 패했고요. 사실은 지난 시즌에 이제 김기동 감독을 영입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첫 패배를 당했고, 울산이 참 신기한 게 FC 안양 승격팀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경기 자체도 후반 추가 시간에
중반에 결승골이 들어가면서 1대0으로 안양FC가 승리를 했단 말이죠. 네. 굉장히 승격하자마자 대열을 낚은 안양FC가 되겠고 대전 하나시티즌도 전북현대 이제 상대로 이제 승리를 대전이 가져갔는데 어찌 보면 좀 예견된 결과일 수 있는 게 대전이 포항을 상대로 이제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항도 강원인데 어떻게 됐을까? 대전이 이번 시즌 앞두고 이 국가대표 공격수인 주민규 등을 영입하면서 이적 시장을 굉장히 좀 잘 치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예견된 결과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북도 지난 시즌에 성적이 워낙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전북 현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에 돌풍을 일으켰던 김천 상무를 상대로 2대1로 또 역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개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구나. 그러니까요. 라는, 이번 시즌 K리그 판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은 진짜 얼마나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근데 또 문제는 시즌 시작과 동시에 부상 선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대표 골키퍼인 조현우 선수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 부리람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상대 선수와 충돌하면서 이 코뼈가 골절되는 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 입장에서는 개막전도 패한 것도 문제지만 후반 이제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맞으면서 이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에서도 떨어지게 되는 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개막 시기를 앞당긴 건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의 영향도 있는데요. 네. 광주 FC만 16강 진출에 성공하고 다른 K리그 팀들은 탈락했더라고요.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 HD가 이제 모두 탈락을 하게 됐는데 이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산동 타이선과의 경기를 이제 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8위까지 진입할 수 없는 11위에 자리를 해서 탈락이 확정됐고 네. 포항 스틸러스 역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서 이 조호르 탁짐과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12개 팀 중 9위에 자리를 하게 되면서 탈락을 했고 이렇게 되면서 광주 FC만 홀로 자존심을 좀 지키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보면서 이제 다른 나라 팀들과 약간 그 경쟁을 보는 재미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 FC만 남게 돼서 조금은 아쉬운 이번 아쉽죠.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우리 선수들 특히 이정우 선수는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고 또 네. 김혜성 선수는 이제 갓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터라 두 선수가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는 팬들이 많은데요. 시범 경기에서 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시범 경기를 앞두고 김혜성 선수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가장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은 타격 폼을 좀 전면적으로 개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타격 폼에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기보다는 네. 메이저리그에서 더 빠른 페스트볼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특이한 게 이 김혜성 선수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마다 감독도 그렇고 코치들도 굉장히 우리 팀에서 체지방률이 가장 낮은 선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김혜성 선수가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지만 앞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이기에 다저스가 우리의 예상보다는 높은 기대와 계약금을 주고 영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타격 폼 수정이라든가 또 외야 포지션 수비 연습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김혜성 선수가 이 다저스 내에서 굉장히 좀 다재다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를 구단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다재다능한 다양한 자리에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고 좀 청신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뭐 선수의 기용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밥 멜빈 감독이 생각하는 거는 이정우 선수를 1번 타자로 기용할 것이냐 혹은 3번 타자로 기용할 것이냐 이 타순에 대한 고민만 좀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정우 선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깨 부상으로부터 좀 잘 회복하고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오는 21일에 시카고 컵스와 다저스의 맞대결로 시범 경기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고로 이 두 팀은 다음 달 18일에 도쿄 시리즈를 통해서 두 팀이 이제 메이저리그 공식 개막전을 갖게 되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두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 여기다 김혜성 선수까지 추가됐잖아요. 네. 또 기대되는 두 팀의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핫 이슈 지금까지 정윤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한 양반 신나락 주무르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가난한 양반이 털어먹자니 앞날이 걱정스럽고 그냥 두자니 당장 굶는 일이 걱정되어 벽시만 한없이 주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속담은 어떤 일에 닥쳐 우물쭈물하면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을 뜻하는 것이죠. 이 속담에 나오는 신나락은 일부 속담이나 관용구에 쓰여서 벽시를 이루는 말이고 벽시는 못자리에 뿌리는 벼의 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벽시는 벼와 씨가 결합한 말이지만 벼씨로 적지 않고 벽시로 적습니다. 그것은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이처럼 비읍이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앞말에 비읍 소리가 덧나게 하는 쌀이, 쌀, 씨, 때 등은 옛말에서 단어 첫머리에 비읍을 가지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쌀이란 말의 초성이 지금은 쌍시옷이지만 옛날에는 비읍시옷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단일어에서 모두 비읍이 탈락했는데요. 합성어에서는 비읍이 탈락하지 않고 남게 된 것입니다. 즉 벽시는 현대의 벼 더하기 씨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씨가 비읍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형성된 합성어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당분간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풀릴 전망인데요. 오늘 아침 대관령은 영하 18.3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6.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이번 주 들어 기온이 가장 낮았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도, 세종, 대전, 광주 4도, 강릉, 대구 5, 제주, 부산 각각 6,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한 자릿수 5도 이하고요. 1도에서 7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한파특보는 경기 일부나 강원 내륙산지, 충북과 경북 내륙산지에 발효 중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서울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를 사흘 정도 쭉 이어가겠습니다. 중부 내륙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한파특보도 이들 지역은 유지가 되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도 이렇게 5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질은 청정합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는데요. 다만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메마른 날씨가 더 가중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동쪽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강원, 대전, 충북, 전남 일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가족을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오늘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오늘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다면 헌재는 이번 달 안으로 최후 변론 기일을 잡고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5시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거론될 의제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반도체 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등이 꼽힙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95.2로 전달보다 4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88.2로 급락했다가 1월과 2월 2달 연속 회복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민원인 2명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숨진 채 발견된 김포시 9급 공무원은 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9일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예고한 발표일인 4월 2일보다 빠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물가에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채소값이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요 몇 달 새 부쩍 올랐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장 보러 갔다가 야채 코너에서 한참을 서서 고민만 하다 결국 빈 장바구니만 들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가격 추이부터 살펴보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8일 기준 무 한 개 평균 소매가는 3,290원으로 1년 전보다 자그마치 90% 넘게 올랐고요. 같은 기간 양배추 한 포기는 3,600원대에서 6,000원 가까이, 배추 한 포기는 3,400원대에서 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 당근이며 양파, 시금치 등 줄줄이 올랐는데 지난해 가을 이상 기온과 또 올겨울 잦은 대설, 한파 영향으로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월동채소 주산지인 제주를 중심으로 한파와 대설이 잦으면서 작물이 얼어버리는 동해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겨울무는 전량, 당근과 양배추는 전국 생산량의 각각 70%, 40%가 제주산이라고 하네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는 26일까지 배추와 무, 양배추 등 농산물 8종에 대해 할인 판매를 지원하는데요. 행사 기간 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채소류 할당 관세 품목도 물량과 기간을 확대한다고 하네요. 네, 이상 기온 때문에 채소뿐만 아니라 수산물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어요. 네, 해수면 온도가 오르고 무더운 날씨에 생산량이 줄면서 밥상 물가는 들썩거리고 수년째 이어지던 지역 특산물 축제도 줄줄이 취소하는 등 농민, 어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업 총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380만 톤에서 330만 톤 수준의 증감을 반복해왔는데 지난해의 경우 전년과는 유사했지만 올해는 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불확실성이 매년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업별로 보면 연근 해업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지는데요. 한때 120만 톤에 달했던 생산량은 지난해 84만여 톤까지 떨어져 1970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세 번째로 적었고요. 올해 역시도 88만 톤 내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과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수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6% 올랐고요. 지역 축제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매년 열어온 미더덕 축제를 올해 열지 않기로 했는데 뜨거워진 바닷물에 미더덕이 크지 못하고 녹아버리면서 축제를 열 여력조차 없을 정도로 생산량이 쪼그라들었다고 하고요. 충남 홍성군 역시 새조개가 집단 폐사하고 생산량이 예년의 절반 이하로 줄면서 남담항 새조개 축제 명칭을 올해는 남담항 새조개와 함께하는 수산물 축제로 바꿔 열었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올해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죠. 네, 택시며 지하철, 상하수도 등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인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수입 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까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대구시가 20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고요. 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울산이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등도 연내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물가 운영에 책임을 진 정부는 관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칫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정부의 물가 관리 의지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5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물가관리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 중 지방 공공요금 동결 건수의 배점이 30점에서 15점으로 낮아졌고요. 또 지방 공공요금 인상률에 대한 배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공공요금을 동결해야 고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상을 허용하되 그 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평가 방향을 바꾼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다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제를 도입했는데 올해는 사실상 요금 인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공요금 동결을 더 이상 압박할 수 없으니 인상률이라도 최소화해서 성의를 보이라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정부는 이 같은 평가 지침을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만큼 지자체 살림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는 단순 평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문제는 새해 들어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요금까지 줄인상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는데 2%대 올라선 건 5개월 만이고요. 지난해 11월부터 3달째 상승 추세가 이어진 데다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 요인을 억누를 수는 없지만 인상 시기 조절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칫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제때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교통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금 인상은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도 오는 3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네, 서울시에 따르면 3월 중 서울 지하철 요금을 150원 추가 인상하는데요. 현재 1,400원에서 1,500원이 됐는데 지하철 요금 인상은 지난 2023년 10월 한 차례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지난해에도 정부의 같은 물가 억제 기조에 따라서 한 차례 연기도 했었죠. 서울교통공사의 수천억 대의 적자와 턱없이 낮은 운임 등을 고려해서 지난 2023년 서울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려 했지만 시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이를 150원씩 두 차례 나눠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예고한 대로 요금을 한 차례 올렸고 또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나머지 150원을 추가로 인상했어야 하는데 당시 정부가 물가 억제 기조를 강조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철회하고 요금 인상은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히스토리를 강조하면서 지금 당장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3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최근 대학교 상권이 쇠퇴하면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요. 네, 이른바 가난한 개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대학들이 16년 만에 등록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한 학기 등록금 500만 원 시대로 들어서면서인데요. 비싼 등록금에 학생들은 학교 근처 알바 자리라도 찾아보지만 상권마저 시들해져 이마저도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먼저 연세대는 올해부터 학부 등록금을 4.98% 인상하기로 했고요. 서강대와 이화여대도 인상을 결정했고 홍익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 내 대학가가 몰린 마포, 서대문구 일대 대학들이 일제히 등록금을 올리거나 인상을 검토하면서 주변 상권도 먼지만 날리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신촌과 이대 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12.9%로 조사됐는데 코로나 대유행이 종료된 이후 6%대까지 내려갔지만 불과 2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이화여대길 같은 경우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요. 점포 5곳 중 한 곳은 임대 문의를 써붙였거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문틈새로 찔러놓은 대출문의 광고물만 쌓여 있습니다. 또 가장 모기 좋은 자리인 정문 바로 앞 1층 상가 역시도 텅 빈 채 광고 현수막 게시대로 전락해 있었고요. 학생들은 등록금이 원래도 비싸다고 느꼈는데 또 올랐다며 학교 앞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 알바 자리를 찾아 신촌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말하고요. 그나마 몇 안 되는 자리도 다 차버려서 집 주변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도 없어질 만큼 알바할 곳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여교사가 자해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소리를 내서 웃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참 소름 끼치는 일이죠. 대전경찰청 하늘양 사건 전담 수사팀은 가해 교사의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프로파일러 5명 등을 투입해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부터 컴퓨터, 의료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가해 교사가 과거 있었던 살인사건 기사를 비롯해서 흉기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소리까지 내며 웃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흉기로 자해를 해 출혈이 심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치료 과정에서 웃음을 보였다는데요. 보통 응급실까지 갈 정도면 되게 고통을 호소하기 마련인데 큰 부상을 입고도 소리까지 내며 웃어 의료진이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후 치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이 내려졌고 이 진료 기록도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울증 등 정신변력과는 무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가능성을 거론했는데요. 신희진 연세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이 우울증은 기분 조절을 잘 못하는 장애일 뿐 이번 초등생 살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응급실에서 웃었다면 반사회적 장애로 폭력적 이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꼭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드실 겁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이후 골목을 걸어가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었죠. 전문가들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살인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또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거나 목표를 달성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웃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말합니다. 현재 가해 교사는 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산소 마스크를 낀 상태여서 대화가 힘든 상황이라 대면 조사에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점에서 명품을 찾는 소비자 발길도 뚝 끊겼다고요. 네, 일부 명품 브랜드의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파는 제품이 국내 백화점보다 더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흔히 말하는 면세점 찬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주요 럭셔리 브랜드 22곳의 지난해 12월 매출은 전년보다 12% 넘게 감소했는데요. 브랜드별로 보면 구찌가 51%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프라다와 셀리느가 각각 20%대, 디올 역시 10%로 역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매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계엄 사태부터 돌아온 트럼프까지 어수선한 전국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명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서인데요.
업계에선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면세점 업계 불황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주요 면세점 4개사는 지난해 영업 손실 합계가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등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찔한 사고 소식도 짚어볼까요? 서울 용산구의 한 노후 아파트에서 집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나흘 전 새벽 있었던 일인데요. 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3층 거실 천장에서 큰 돌덩어리가 떨어졌는데 가로 60cm, 세로 30cm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1970년 준공돼 지은 지 55년 된 건물로 안전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피해를 당한 주민은 지난해부터 천장 곳곳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일이 잦았다고 하고요. 네. 또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아파트 뒤편에 임시 주차장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할 때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집이 흔들렸다 말합니다. 주민들은 또 불과 2달 전인 12월 용산구청이 안전점검을 통해 건물의 균열과 손상을 확인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말해 사실상 사고를 방치했다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용산구 측은 지난해 9월 이미 해당 아파트에 정밀 안전점검을 마쳤고 현재 건축물 위험 우려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밝혔는데요. 또 오늘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조금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둘째가 태어난 지 한 3주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잠을 못 자서 정말 힘든데 이 아이 키울 때 정말 힘든 게 특히 어린아이 키울수록 힘든 게 바로 잠이죠. 네. 오죽하면 그 아이들이 통잠 자기 시작하는 100일쯤을 100일의 기적이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아이가 푹 잘 수 있도록 수면 교육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아이를 단순히 깊게 잠들게 하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 건강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를 건강하고 푹 재울 수 있도록 올바른 수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어디 방송에서 봤는데 손현재 선수도 그 올림픽 나가려고 준비한 게 낫다고 잠은 재워지잖아요. 이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어떤 수면 환경을 조성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교수님의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이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이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또 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잠을 잘 자야 키가 큰다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실제로 성장 호르몬은 깊은 잠을 잘 때, 푹 잘 때 가장 분비가 활발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잠이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낮에 입력된 정보를 뇌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신체와 뇌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체뿐만이 아니라 인지 발달을 위해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왜 우리 밤에 잠 잘 못 자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짜증이 나잖아요. 네.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건강하고 충분한 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야 키 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잠을 많이 자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거예요? 물론 키 성장을 위해서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권장하는 연령별 수면 시간은 만 1세 미만 영아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이게 낮잠 시간 포함한 시간이고요. 네. 1살에서 2살 유아는 11시간에서 14시간, 3살에서 5살 미취학 아동은 10시간에서 13시간, 6세에서 12세 학령기 아동은 9시간에서 11시간, 청소년 아이들은 8시간에서 10시간, 그리고 성인도
하루 7시간 이상은 자라고 합니다. 좀 복잡한데 아이들은 최소 하루 10시간 이상은 잘 자줘야 한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키 성장을 위해서 많이 자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게 깊게 자는 것입니다. 수면 중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서파 수면이라는 시기인데요. 우리는 잠을 잘 때 이 두 가지의 그 수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은 잠을 자지만 뇌가 깨어 있는, 그래서 꿈을 꾸는 렘 수면 시기와 몸은 움직이지만 뇌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비렘 수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번갈아 나오면서 사이클을 이루는데 네. 서파 수면,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서파 수면은 뇌가 깊은 잠을 자는 비렘 수면 중에서도 가장 깊은 잠에 해당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뇌가 아주 깊게 자야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깊게 자는 거겠어요. 네. 그럼 이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해요? 잠을 깊게 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면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잠에 드는 시간을 너무 늦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몸에는 이 몸에 내재되어 있는 생체 시계, 즉 생체 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배꼽 시계 같은 건데요. 이 생체 리듬에 따라서 우리 뇌는 이제 잘 시간이 되었는지 일어날 시간이 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생체 시계가 잠을 잘 때라고 느낄 때 잠을 실제로 자줘야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는데, 이 생체 시계가 돌아가는 걸 결정하는 게 바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거든요. 날이 어두워지면 잠을 자도록 인체가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벗어나서 너무 늦게 자게 된다면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일찍 자야 키 큰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 말은 저녁 일찍부터 자야 키가 큰다라고 극단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네. 우리 생체 리듬에 맞게 너무 늦지 않게 자야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그래야 키도 잘 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빛이 생체 리듬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자기 전에 핸드폰이나 컴퓨터, TV 보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인공적인 빛이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온다면 생체 리듬이 방해받고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빛공해가 심하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한밤중에도 들어오는 빛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불빛 때문에 깊은 잠을 자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방은 암막 커튼 등을 이용해서 어둡게 조성하시는 것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는 어른들도 꼭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기 전에는 핸드폰이나 TV를 보시는 것보다 지금처럼 라디오를 들으시는 것이 수면 환경에는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영화 돌연사 얘기하면서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자는 곳은 어떤 상태인 게 가장 좋아요? 아이 두상 예쁘게 하기 위해서 베개를 사용한다든지 깊게 자려고 엎드리거나 옆으로 눕혀서 재우고, 이때도 쿠션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네. 아이가 푹신한 곳에서 자야 더 잘 잘 것이라고 생각해서 푹신한 곳에 재우는 경우가 많죠. 네, 이런 수면 환경은 돌 이전의 아이들이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영아 돌연사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아이들의 수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돌 이전의 아이가 집에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안전한 수면 환경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아이가 자는 곳의 바닥은 단단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꼭 돌침대처럼 딱딱한 바닥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누웠을 때 그 모양이 변하지 않는 매트리스 정도면 됩니다. 이거는 네. 보통 일반 침대 매트리스 중에 조금 단단한 정도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자는 곳은 경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은 경사라도 아이들은 자다가 미끄러져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침대 한 곳에 끼이거나 쿠션 같은 거 밑으로 떨어지면서 질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아기 요람이 시장에서 퇴출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 요람 제품이 경사진 제품인데 네. 이 위에서 아이들이 자다가 실제로 사망하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아이를 재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베개도, 돌 이전의 아이들은 베개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기도가 굉장히 좁고 약하기 때문에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 질식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돌 이전에는 베개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 침대 위에서 자거나 누워있다가 떨어지는 낙상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침대는 아기용 침대를 따로 준비하시고 항상 가드가 잘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가드가 좀 헐겁게 설치된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사이에 또 껴서 사고가 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드를 설치할 때는 그 틈이 없도록 잘 꽉 끼는 그런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서 애착 인형 또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머리맡에 두거나 안고 자기도 하는데 이건 괜찮을까요? 돌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이 침대에 인형을 두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인형처럼 그 푹신한 물건은 아이가 굴러다니다가 얼굴을 파묻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인형이 넘어지면서 아이 얼굴을 덮칠 경우에도 질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큰 아이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알아서 뭐 인형을 치운다든지 빠져나오거나 이렇게 위험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돌 이전의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능력도 미숙하고 깊이 자는 상태에서 질식과 같은 위험한 상태를 인지하는 능력 자체도 미숙합니다. 따라서 돌 이전에는 침대에 인형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은데 물론 이게 또 쉽지가 않죠. 애착 인형이 있어야 잠에 잘 들고 새벽에 깨서도 인형 덕에 다시 잠드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억지로 떼어놓기가 어려운데 근데 보통 이 정도로 인형에 대한 애착이 강한 아이들은 돌쯤 된 좀 큰 아이들인 경우가 많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인형에 아직 애착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인형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전인 어린 아이라면 애착 인형 만들어주겠다고 침대에 인형을 넣어주시는 건 좀 피하시고 아직은 이때는 낮에 놀 때 인형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이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사실 2돌 지나서까지 이렇게 통잠을 자진 않았거든요. 네. 그때 제일 고민했던 게 혹시 뭐 이 침실이 있는 곳에 온도나 습도에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적정한 온도나 습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숙면을 위한 적절한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 생각보다 춥습니다. 그리고 습도는 50% 전후인데요. 이게 왜 어른들은 좀 뜨끈해야 잘 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몸은 살짝 시원해야 잠을 잘 잡니다. 이건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은데요. 네. 특히 돌 이전의 아이들이라면 더 시원한 환경에서 재우는 게 중요한데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위험도를 높이는 환경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더운 데서 자면 영아돌연사가 발생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는 괜찮지만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세게 틀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여름에 에어컨을 18도에 맞춰서 틀어놓으면 너무 춥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얇은 옷을 한 겹 정도 입고 선선한 정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온도 기준을 어떻게 재면 좋으냐면 이제 아기가 자는 곳 근처에 온도계를 두고 온도를 맞추시는 게 좋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한 24에서 25도 정도로만 맞춰도 충분히 시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습한 여름에는 에어컨에 찬바람을 쐰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습도를 낮추는 역할에 많이 기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선풍기를 활용하시거나 제습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지난 시간에 아이를 봐주시는 조부모님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조부모님들이 손주가 이불을 안 덮고 자는데 괜찮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도 연령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이 질문은 항상 앞에서 하신 그 적절한 실내 온도가 이렇게 얼마나 되냐 이 질문과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네. 생각보다 시원한 데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불을 덮고 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돌 이후의 아이들은 이불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 이전에는 이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갓 태어난 신생 아기들도 다리를 번쩍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불이 위로 휘리릭 올라가서 얼굴을 덮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때 숨이 막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불을 사용하는 거는 좀 위험하고 대신에 아이들이 잘 때 긴팔 긴 바지를 입히고 만약에 그것보다 좀 추운 환경인 것 같다라고 하면 수면 조끼를 입히시면은 충분히 따뜻하게 아이를 재울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아기 자는 방에 우풍이 들어서 너무너무 춥다. 그러면 네. 이불을 덮어줘야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이불을 이제 침대 매트리스 모서리에 꽉 껴서 아이가 아무리 움직여도 얼굴로 안 올라오게 우리 고정을 호텔 가면 시키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요. 맞아요. 호텔에 이불이 처음에 되어 있는 것처럼 네. 이불을 껴놓고 아이에게 배까지만 이불을 덮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장판 같은 거 사용하시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아이들은 피부도 얇고 뜨겁다고 몸을 돌리는 능력도 이렇게 도망가는 능력도 약해요. 그래서 네. 40도 이상의 물체와 접촉해서 생기는 저온 화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아이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이것 때문에도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지니까요. 아이에게는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100일이 안 된 아이들 뭐 춥고 모로반사할까봐 속삭여해서 재우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아이의 팔과 몸을 꽉 조이는 속삭이는 영아도련사 증후군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특히 하체를 꽉 장시간 조이고 있는 것은 고관절 탈구의 위험도도 높이기 때문에 잘 때에는 속삭이를 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 요즘은 분리수면 시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분리수면을 할 때 특히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을까요? 분리수면을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분리수면이 아이 독립심도 키우고 여러 발달에 이득이 있다고 해서 아주 이른 나이 때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아도련사 증후군의 위험도를 낮출 때에는 분리수면을 6개월까지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돌까지는 어른과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같은 방에서 잘 때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수면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같은 방에서는 자되 같은 침대에서 자거나 같은 바닥이나 이불에서 자는 거를 피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와 같은 침대나 같은 이불에서 자다 보면은 어른이 잠결에 팔다리로 아이를 누를 수도 있고 어른이 굴러가다가 아이를 깔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잘 때 같은 방에서 자되 수면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자는 것이 분리수면을 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방에서 같은 수면 공간에서 자는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 이런 경우에 비해서 영아도련사의 위험을 50%나 낮춰주기 때문에 분리수면을 너무 일찍 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분리수면을 이미 하고 계신다면 아이가 낑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문은 열고 주무시는 게 좋고 이게 아이가 자다가 사고 날까봐 홈캠 설치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각종 감시 장치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제품들은 한계가 내가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지 않는 한 사고 예방이나 대처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내가 홈캠 설치해놓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싶어서 홈캠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홈캠이 안전사고를 막아주거나 뭐 사고에 빨리 대처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방송이나 인터넷에 보면 홈캠만 믿고 아이 혼자 집에 놔두고 밖에 나가서 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홈캠만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 수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스탠딩 에그 지금 들으셨는데 아기 재우면서 만든 노래라고 하시네요. 자, 3274님 210일 정도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낮에는 잘 자는데 밤에 잠드는 걸 힘들어합니다. 수유도 충분히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졸려하면서도 밤에는 잠에 못 들어요. 그래서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잠들고 아침 11시에 일어나는데요. 이 패턴 문제 없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수면 교육의 시작은 밤낮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에 잘 자는 것보다는 밤에 잠을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때는 낮에 잘 때 좀 낮잠 시간을 줄이거나 좀 밝게 해서 낮잠을 너무 깊게 안 자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자면 엄마도 같이 낮잠도 자야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밤에 못 자면 낮에라도 좀 자게 놔두고 싶은 마음에 이 패턴을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좀 마음을 강하게 굳게 드시고 아침에 조금 더 일찍 깨우고 낮잠을 조금 밝은 환경에서 재우면서 너무 깊게 자지 않게 그리고 수면 의식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조금 더 일찍 잠들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수면 의식이라는 거는 가족들이 모두 도와야 되거든요. 집의 환경을 다 어둡게 하고 조용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족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니까요. 이거는 한 몇 주 시간을 잡고 패턴을 좀 바꾸는데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6137님 4개월 여아 육아 중입니다. 너무 조용하게 키우면 예민해진다고 해서 낮 시간 동안 라디오나 동요를 틀어놓고 있고요. 낮잠 시간에도 틀어놔요. 그런데 낮잠 잘 때도 라디오나 동요 틀어놔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그 밤낮 구분하는 연습의 이제 측면에서 보면 낮잠 잘 때 라디오나 동요 틀어놓는 게 오히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너무 크게 해놓으면 아기들이 뭐 청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네. 조용하게 속삭이는 정도의 볼륨으로 틀어놓으시면 아이들 청력에도 이상은 생기지 않으니까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022님 아이가 33개월인데 낮잠도 안 자려고 하고 밤에도 쉽게 자려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잠이 유독 없는 경우가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아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저랑 같은 아이 키우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도 아이들마다 타고난 이제 충분한 잠의 시간이 다르긴 합니다. 아까 뭐 10몇 시간 이렇게 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게 시기에 따라서 인지가 발달하면서 놀려고 또 안 자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시기의 발달에 맞춰서 그 수면의 패턴도 바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아이가 자는 건 어떻게 자는 건데 깨어있는 시간에 졸려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에 되게 멀쩡해요. 그러면 아, 지금은 수면 시간이 충분하구나. 원래 이렇게 잠이 적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잠을 안 자면서 졸려한다. 그러면 지금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거니까요. 수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혹시 아이에게 너무 밤늦게 영상 보여주시거나 그런 게 있진 않은지 아니면 비염 때문에 아이가 코가 막힌 건 없는지 이런 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발렌타인데이 전날이라고 하면서 뮤지컬 라파치니의 정원이라는 공연을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네. 그 사랑하는 연인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대 위에서 한 명도 행복하지 않은 공연. 이런 공연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면 딱 떠오를 만한 작품을 모티브로 한 작품 연극 두 작품 갖고 왔습니다. 네. 사랑하면 떠오를 작품을 모티브로 했다고요? 예. 설명이 좀 장황한데요. 장황이요? 심플하게 설명했는데 네. 내가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이제 그 공연을 좀 보면서 이 작품 여기 좀 나와서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는데 작품이 매력이 있어서 꼭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방법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작품을 딱 선택한 거고 진행자님은 사랑하면 떠오르는 작품 좀 있으실까요? 사랑.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정답에. 맞아요? 예. 그 사랑하면 떠오를 만한 작품이 생각보다 빨리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사랑을 다루긴 하는데 상징적인 작품 이야기할 때 바로 작품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로미오 앤 줄리엣 러브스토리의 대명사 이 작품 떠오르실 건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한 작품 두 개의 연극 작품이 동시에 지금 공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소개해드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두 작품 가져오셨네요. 예. 좀 서둘러서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늘 시간은 없었지만 또 여유 있게 그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연극 스타크로스드라는 작품이에요. 저도 이제 이거 그 스타크로스드라는 작품의 제목을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는데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요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영어 약하니까 좀 천천히 읽을게요. A pair of star-crossed lovers take their life. 요게 불운한 한 쌍의 연인이 목숨을 끊었네 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로미오와 줄리엣 서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나왔던 스타크로스드 이게 불운한 불행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스타크로스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극의 공연의 제목인 거죠. 그래서 말뜻이 엇갈려 떨어지는 별을 함께 본 연인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고 보도자료에 써 있어서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점성학적으로 별의 위치가 사람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믿음에서 유래된 표현이라고 하고 셰익스피어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서문에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진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모티브로 갖고 왔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이긴 하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은 게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의 스피노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오즈의 마법사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뮤지컬 만든 게 위키드라는 작품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 내용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어떤 그 마녀의 서사를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스타크로스트는 그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공연이 아니라 이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이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스피노프라는 표현을 썼지만 약간 코미디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연되면서는 이 작품을 너무 코미디로만 표현하면 이거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이 이건 좀 의미가 좀 다르게 전달될 것 같은데라고 해서 약간 정극의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단순한 스피노프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네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 16세기 이탈리아 베로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원수 가문인 케플레카와 몬테규가를 비롯해서 로미오, 그리고 뭐 줄리엣, 벤볼리오, 파리스, 이렇게 이 작품에 나오는 친숙한 인물들이 그대로 다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연극 스타크로스트는 딱 3명의 배우만 연기한다는 사실이고, 이 3명의 배우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역할을 다역으로 소화합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이 소화하는 역할 중에 로미오도 있고 줄리엣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스피노프 작품 스타크로스트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는데, 어떤 인물이냐면 줄리엣의 사촌인 캐플릭 가문의 티볼트와 그리고 베로나 영주의 친척이자 몬테규 가문 로미오의 친구 머큐쇼를, 이 둘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티볼트와 머큐쇼의 로맨스를 다룬 작품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원작의 전개를 충실히 따르긴 해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의 이야기를 갖고 오긴 해요. 근데 이제 극 속에서 원작의 주요 장면들을, 원작의 주요 장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로미오가 줄리엣 보고 싶어서 창문을 막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장면,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셰익스피어의 특유의 이 문체 같은 것도 그대로 쓰기도 해서 공연을 보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봤던 장면인 것 같은데 라는 재미도 주면서 완전히 다른 티볼트와 머큐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만들어서, 이 스피노프 작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위키드처럼 전혀 다른 내용의 서사들을 만든 게 아니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관계를 비슷하게 평행이론처럼 머큐쇼와 티볼트한테 딱 대입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고 생각보다 묘하고 생각보다 짠하고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것도 아니고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닌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네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 그 티볼트랑 머큐쇼로 이제 초점이 옮겨지면서 두 인물들 위주로 그 추가된 대사들도 볼만하면서 동시에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나 장면 같은 것도 이 티볼트와 머큐쇼의 이야기에 접목시켜서 재미도 좀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연극을 보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봤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의외의, 그러니까 극 중에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은 굉장히 진지한데 관객들은 반갑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연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를 배우들이 차지 않는 상태에서 음악 반주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작품은.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뭐 중세 시대를 살아본 적은 16세기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시대의 그 낭만 같은, 왜 그 로미오가 왠지 줄리엣한테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불러줬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줄거리는 우리가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제가 방송하면서 작품 줄거리 얘기 안 한 적 거의 없는데 오늘 이 작품 얘기 안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티볼트랑 머큐쇼가 있었다. 그들은 사실은 만날 수 없는 관계였다. 근데 그들은 결국 슬픈 관계가 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만 대충 알고 계시면은 이 작품 따라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게다가 1인 다역도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고 나면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어서 재미있게 볼만하게 만들어진 작품이고, 정말 공연하는 한 2시간 내내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객석에 들어왔을 때보다 끝날 때까지 볼수록 매력이 자꾸 더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항상 음악
노래 들었었잖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연극이니까 네. 들려드릴 수 있는 음악이 없겠어요. 제작사에다가 물어봤거든요. 네. 정말로 없답니다. 그래서 왜냐면 반주도 없이 배우들이 노래 부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 생각나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신청곡으로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네. 신수문의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예. 저도 좋아하는 곡이에요. 예. 듣고 오시죠. 신승훈의 로미오 앤 줄리엣 듣고 왔습니다. 아, 신청곡 틀어드려서 그런지 안 대표님 오랜만에 아주 흐뭇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좋은데요. 네, 저 간단한 궁금증 하나 좀 여쭤봐도 돼요? 예. 뮤지컬에서 나오는 노래를 왜 넘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 들었는데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신다고 해서 저도 그래서 몇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뮤지컬 작품도 이제 한 작품의 전체 음악들이 전부 녹음되어 있는 앨범을 넘버들이라고 안 하고 OST라고 하거든요. 다른 영화나 이런 것처럼 똑같이. 그런데 이제 왜 한 곡 이야기할 때 넘버라고 하냐? 뭐 다른 이유나 더 전문적인 답변도 있을 것 같고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각자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공연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뮤지컬 음악은 드라마의 하나 일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구성하는데 이 곡들이 위치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최초의 이 넘버를 썼을 때 이 곡은 공연 중반 이후에 이때 정도에 나오면 배치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썼는데 공연의 연출이나 구성을 위해서 다시 재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노래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몇 번 넘버를 표시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최종 완성이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최종 완성이 되면 실제로 배우들이나 음악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넘버의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르고 몇 번 넘버 이렇게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불려지게 된 넘버들이 공연이 완성되더라도 전체를 이야기할 땐 OST라고 그때 얘기하고 한 곡씩 이야기할 때는 이제 넘버를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거 말고 이외에 또 더 정확한 어떤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요거 유튜브 남잖아요. 여기다 댓글 달아주시면 서로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한 두 번째 작품은 어떤 건가요? 네,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도 아까 스타크로스트 이 작품도 영국 분이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로미오 앤 줄리라는 작품인데 연극 원작 로미오 앤 줄리엣 이 작품이랑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작품이에요. 연극 로미오 앤 줄리까지만 한 글자 모자른 겁니다. 연극 로미오 앤 줄리. 근데 이 작품도 역시 영국의 작가가 쓴 작품이에요. 이제 셰익스피어가 영국이니까 영국 사람들이 더 자기네 문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작품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이 작품은 두 젊은 남녀의 만남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축복과 이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거의 좀 비슷하죠. 그리고 정말 반짝이는 아름다움과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를 담은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써있거든요. 근데 보도자료에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비 오는 날 상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더러운 시궁창물에 뜬 기름에서도 무지갯빛을 발견할 수 있듯.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단맛과 짠맛이 공존하는 말 그대로 달콤한 슬픔을 발산하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아름다움 안에서도 또 힘든 일들이 발견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떤 한 이야기를 갖고 와서 여기에 등장인물들 이름을 로미와 줄리로 만들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이렇게 나온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말씀드릴게요. 로미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는 이제 분명히 로미오라고 하는데 부를 때는 이제 로미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로미오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로미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2파운드가 없어서 다 쓴 기저귀를 다시 좀 이렇게 막 빨아서 쓰거나 이렇게 뭐 좀 약간 안 쓴 데를 쓰거나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18살의 싱글 데디예요. 그리고 바브라는 로미오의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술을 좋아하고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싶은데 로미오의 아이까지 봐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봐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좀 따뜻하면서 앞이 좀 캄캄한 그런 엄마입니다. 이쪽 집안이 하나 있고 줄리가 살고 있는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은 아빠 그리고 이제 줄리의 새엄마
이 두 분이 굉장히 줄리에한테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받고 자란 줄리고 이 줄리는 공부까지도 잘해갖고 이 마을에서 좀 떨어진 캠브리지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똑부러진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롬이랑 줄리랑 만난 거죠. 근데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상할 수 있듯이 사랑을 하게 됐고 하필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생깁니다. 이미 싱글 데디인데 이 아이를 갖게 된 로미오와 줄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 로미는 다시 저 멀리 있는 캠브리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로미는 줄리를 자기를 위해서 잡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작품이 바로 이 로미오 앤 줄리라는 작품입니다. 예. 약간 생각지 못한 전개인데요. 안 대표님이 이 작품 좋게 보신 이유가 궁금해요. 시간 엄청 촉박하네요. 마음이. 예, 저 너무너무 좋게 본 작품인데,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 전 제일 좋게 본 작품인데, 네. 모든 공연들이 더 어떤 이야기를 저 관객들한테 던져주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라 그런지 몰라도, 연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이야기가 잘 전달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이야기가 저의 상황에 아니면 제 주변의 상황에 하나하나씩 묻혀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작품이라서 너무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관객분 중에서는 너무 현실이라 보시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끝곡 있나요? 예, 끝곡은 그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로미오와 줄리엣, 예, 기억나시죠? 네. 그 리즈 시절, 예, 그때 음악 키싱 유 마지막 곡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목공소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OST 가운데 키싱 유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